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아주 상쾌한데요. 정말 오늘은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보만큼 오늘도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그러면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불러보자 1644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총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청와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언급을 했다는 데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소야대가 된 만큼 보다 많은 대화를 야권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애들 말에 너나 잘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내분이 있을 거란 김종인 대표의 말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의 입장에선 이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너나 잘해, 이 말 속에는 말한 당사자나 말의 대상이 되는 쪽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걸 포함하는데요. 지금 여당이나 두 야당이나 모두 잡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죠. 선거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성난 민심의 파도에서 난파선 키는 누군가 잡고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어제 정두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원유철 대표를 향해서 권력 위반에 혀처럼 굴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대한 답변일 텐데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하지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문제다라는 비박들의 주장 역시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란 분명 이성적 과정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그 해법도 찾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 모를 폐질환에 걸려서 임산부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갔는데 그 원인이 가습기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살균제 때문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을 겁니다. 예. 이 정부가 2011년 역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지만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었는데요. 제조업체들이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 업체 관계자 처음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 옥시 레킷뱅 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이 네 곳 중 우선 옥시 관계자가 첫 소환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46명 중에 103명이 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옥시 측을 대상으로 인체 유해성 미리 알고 있었는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집중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인체 해로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면서 이 흡입 독성 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옥시 측은 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일부러 법인 고의 청산, 연구소 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 각종 이렇게 그 의혹도 이제 집중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이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예. 좀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는 소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업계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제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어제 마감됐지만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지난 6일 개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7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 자격을 획득했지만 한 곳도 나서지 않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김포공항 면세점 자리를 두고 진행된 입찰은 지난 김해공항과 마찬가지로 3월 11일 1차 설명회에 이어 연속 2차례 유찰된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달 말 정부의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 발표를 앞둔 탓에 입찰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항 면세점은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적재 매장이라는 앞선 이 운영 경험도
입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달 말 정부의 발표 이후에나 공항 면세점 입찰 여부를 기업들이 확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시내 면세점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기업 측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사회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 기준 2차 개정안, 이 청사진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아유, 이름도 기네요. 이름도 깁니다. 예. 어쨌든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기업 지배 구조 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뒤에 2003년 딱 한 차례 개정된 이 모범 기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일종의 자율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국내외 변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고요. 네. 우선 개정안에 이제 OECD와 그 국제 기업 지배 구조 네트워크의 기업 지배 구조 원칙 개정 사항이 반영됐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서 공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 대상을 기존의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공개 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이제 확대하고요.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주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 초매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고요. 찬반 투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용지를 위한 표결도 공고했고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수준의 폭을 좀 넓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그래도 이제 좀 열악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주요 석유 생산국들의 산유량 동결 합의가 무산이 됐는데,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유가가 6.8%까지 급락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저유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 18개국 대표들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량 동결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산유량 동결 합의 무산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석유 시장, 나아가 이슬람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 3월에 오펙 회원들이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3,225만 배럴이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000만 배럴가량이 사우디의 생산량이거든요. 예. 사우디가 좀 이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란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동안 경제력, 군사력 바탕으로 이슬람의 맏형 노릇을 사우디가 해왔고, 사우디는 이란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동결 불가하다. 하지만 이란은 회의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과거 사우디와 함께 중동의 양대 강국이었는데 어쨌든 이라크와의 전쟁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창 땐 400만 배럴에 이르렀던 하루 생산량이 경제 제재 이후엔 20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죠.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무산이 올해 1월과 2월 이후에 유가 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낮은 유가는 공급 과잉, 나아가 원유 개발 사업의 과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유가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태환 선수를 18개월 만에 다시 수영장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25일이죠?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예. 박태환 선수의 이 소속사입니다. 이 팀 GMP가 25일에 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가 막을 올리는데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거 2014년 11월에 이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국체육대회 이후에 18개월 만이거든요. 예. 이 대회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100m
200m, 400m 그리고 이 15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미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회 참가가 예고는 돼 있었었고요. 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한 특혜성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박태환 선수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 출전과 관계없이 이번 대회를 준비를 했다. 기록갱신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은 박태환 선수의 은퇴 여부인데요. 동아대회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현재 박태환 선수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죠? 예. 포항과 수원이 경기에 나서는데, 포항과 수원 모두 16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오늘 오후 7시 30분에 포항 스틸러스가 이 중국 광저우 헝다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 조별리그 홈 경기가 있고요. 예. 이 수원 삼성은 오후 7시에 이 J리그 간바오사카하고 이 원정 경기로 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 포항과 수원이 모두 현재 조 3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공교롭게도 광저우 헝다하고 간바 오사카 두 팀도 오늘 패하면은 조별리그 탈락이기 때문에 아주 이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광저우 헝다가 그 작년에 우승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팀답게 오늘 경기에 한 2천여 명의 원정 응원단이 온다 그러네요. 야, 중국은 규모가 커요. 예? 예, 대단하죠. 이 원정 응원단도 이 6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 광저우가 이 중국을 중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고요. 이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었던 스콜라리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히카르도 굴라트나 이 잭슨 마르티네스 같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중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팀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 열성 응원단이 원정 경기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 원정 응원단 이 2천여 명이 몰려올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이 포항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홈 팬들이 적게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해도 이 광저우가 성남 FC하고 경기할 때 무려 이 4천여 명의 원정 응원들이 몰려왔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때 이 광저우 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이 소문이 나면서 성남 팬들을 좀 자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비상 소집을 하듯이 이 성남 팬들이 갑작스럽게 14,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와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2천여 명이 몰려온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포항 팬들도 아마 이 포항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중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야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은데, 예. 야구장에서 그 맥주 한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게 이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낙이 될 수 있는데, 예. 이 야구장에서 판매하는 이동 맥주가 사라진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야구장에서 좋아하는 팀 응원하면서 맥주 한 잔 걸치고 이 좀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게 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야구장에 가시면 이 커다란 맥주통을 등에 메고 다니면서 이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 맥주보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행 주세법에 주류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세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맥주보이의 맥주 이동 판매가 허가된 영업장에서만 마시는 고객에게 술을 팔 수 있다. 이런 이 주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판매를 규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야구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매점에서만 맥주를 살 수 있게 됐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맥주보이에게 생맥주 한 잔 사 마시면서 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게 이 소시민들에겐 굉장히 그 인생의 아주 소소한 낙일 수도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게 됐죠. 예. 야구장 전체를 허가된 영업장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걸 좀 다시 좀 고쳐보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이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13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32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좀 사고 소식이 잦은 하루입니다. 종로 3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가는 길 종강역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 처리돼서 이제는 4차로 정상소통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청계천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쪽으로 가는 길 청계 육가 안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혀서 부근 지날 때 밀리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망우로가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망우역과 신내 지하차도 사이에서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정체되고 있고요. 끝으로 성산로는 연인아들목에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차가 많아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재해인데요. 시민들은 이번 일본 지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가라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긴 하는데 이번에 지진이 터지면서 이제 아소산 분화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이 가까우니까 걱정이 되긴 했어요. 한국에도 이제 솔직히 일본에도 피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니까 한국에도 피해가 있진 않을까 생각했죠. 별로 좋지는 않죠. 이제 사고 나고 이제 사망하고 이러면은 그런 일이 원래 없었어야 됐는데 이제 지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쉽지만 이제 일본도 솔직히 내진 잘 돼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사상자가 났으니까 후쿠시마 생각도 좀 나고 그랬어. 안타깝죠? 지진이라기는 당연히 무섭지요. 우리 환경이 바뀌면은 겁이 나죠. 뭐 흔들리고 이러면은 엄청 겁이 나거든요.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온다라면 진짜 겁나죠. 그에 대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전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너무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부실공사하는 데가 좀 많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섬세하고 바르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나진 않아도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네요.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책 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변에 대표소 어딘지 모르고요. 그리고 행동 요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이렌은 어떻게 울리고 어떤 신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그런 거 아예 모르니까. 당연히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지진이 났을 때의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도나 아니면 그런 경각심이 좀 개개인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우리나라 건물들도 좀 튼튼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튼튼하게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거 1988년이고요. 당시에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점차 확대가 되다가 지금처럼 3층 이상 건물에 이 연건평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진 설계 의무화된 것이 2005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34% 정도 된다 그러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물론 북한의 어떤 테러 같은 것도 이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부, 국가라는 것은 0.01%의 위험성이 있어도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왜 예비군을 둘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국가의 이런 의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진 대비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21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었죠.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대위에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시죠. 정윤철 감독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정윤철 감독하면 영화 마라톤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죠? 네. 자, 이 우선 부산 국제 영화 지키기 범영화인 비대위. 지금 이 비대위에서 부산 국제 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까? 네. 저도 뭐 하여튼 영화 감독으로서 참 비통한 심정인데요. 예. 영화인들이 가장 이제 가고 싶어하고 또 축제인 영화제가 이제 바로 부산 국제영화제인데 이번에 올해 영화제 전면 보이콧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이제 부산 남포동에서 이렇게 조철이 시작된 이 영화제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20살 맞은 이 영화제가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서 이제 어른이 돼야 될 이 마당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사태인데요.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네. 망가졌다고, 예. 네. 단순히 하나의 영화제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지켜온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게 망가졌어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헌법에 보장돼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공공 매체도 아니고 이제 아주 가장 자유로워야 될 공간인 이제 국제 영화제라는 공간에서 이게 이제 부서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이 가장 시작점은 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이빙벨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조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네, 이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한 2년 전에. 그게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이제 작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이란 이유로 상영하지 말라고 압력을 이제 부산시장이 직접 영화제 측에 이렇게 넣었고, 그래서 하지만 영화제 측에서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뺀다는 거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 상영을 하자. 그 이후에 이제 이용관 위원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로 또 이제 영화제 측과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잘 하기로 또 했었습니다. 작년에 온 영화인들이 다 이렇게 같이 또 서로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거를 깨고 작년 말에 다시 위원장을 이제 검찰 고소하면서 뭔가 뭐 어떤 부정 축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결국은 올 초에 이제 위원장을 해촉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산영화제는 되게 파행 사태를 겪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온
온 영화인들이 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산시의 어떤 보이콧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이빙 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에 불거졌지만 다이빙 벨의 내용의 적실성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렇게 그 간섭을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간섭을 네, 하는 것이 문제다. 네네. 예. 이 영화 자체는 뭐 아주 작은 다큐멘터리고요. 뭐 정부를 뭐 비판한 영화도 아니고 그 다이빙벨이란 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지금 저는 그 영화의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적실성은 뭐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를 간섭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문제죠. 정말.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단 무엇보다 자율적인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더 이상 이제 영화제를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 영화제 그 정관을 개정해서 어떤 부산시장이 그 위원장을 함부로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없애달라고 지금 영화제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영화계도 그런 방식으로 부산 영화제가 더 이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산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공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무응답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올해 10월 달에 열리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거부를 하겠다라는 건 준비도 10월 달에 열리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측이 좀 빨리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려는 시도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작년 1년 동안 계속 그 시도를 했고요. 예. 영화인들이 뭐 직접 부산시장을 찾아가서 대표들이 얘기도 했는데 예. 이때 저희가 되게 놀랐던 것은 부산시장이 아직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이제 뭐 다이빙벨은 심지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뭐 정치를 하시는 비전문가가 판단할 게 아니라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영화에 대한 인식이나 영화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엔 계속해서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네, 영화인들은 뭐 이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해 영화제를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윤철 감독이었는데요. 자, 저희가 부산시의 입장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4.13 총선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요. 요새 조금 욕을 먹고 계시는 여러 전문 직종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여론조사 전문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훈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욕 먹는다 그러는 게 요새 그 틀렸다고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저도 조사업계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왜 그러세요? 사실 저는 이제 공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됐긴 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개선된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는 이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여론조사 총선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전화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한계 때문에 틀린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항상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2년 전 지방선거에도 있었고 그 전에 총선 2012년 대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한계들은 쌓여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아주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여론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집단에서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데 5명 대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5가 1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5명, 반대하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의 강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5명 중에 4명이 투표장에 나가서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찬성의 강도가.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만 투표장에 나가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전체 여론은 50대 50이었지만 애초에 실제 현장에 나와서 투표한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봤더니 반대가 이제 4가 됐고요. 이제 4명이 됐고 찬성이 2명이 되니까 사실은 2배 이상 반대가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잘 이해시켜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만큼 투표 의지를 어느 진영의 유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 선거 결과를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과 많이 틀리게 하는, 다르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의 선거 전에는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실 겁니까? 이른바 적극 투표 의사층을 묻는데 이 문항 자체가 사실은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나 이제 정답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의지를 명확하게 이제 사전에 캐치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육을 선거에 참여해야만 민주시민이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계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 의사 표현이라고 우리는 정치학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이 좀 투표장에 많이 안 갔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여당 성향층 중에서도 균열도 낮고 보수 성향층에서 또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투표장에 덜 갔고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수의 굉장히 핵심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균열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19대 때 정당 득표를 보면 새누리당이 66.5%였어요, 대구에서.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 정당 득표를 대구에서만 보면 53%였으니까 13% 정도가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51.4%였거든요. 19대 때. 이번 같은 경우는 41.2%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이제 깊이 있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 연령별로 상당히 이제 이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9대 때 보면은 20대랑 30대 이런 데서 새누리당이 20% 이상은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40대에서도 33%를 얻었었어요. 이거는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기준으로. 그런데 50대에서도 한 51.5%를 19대 때 새누리당이 얻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대, 30대에서 20% 넘지를 못했어요. 새누리당이. 그리고 40대에서도 이제 20.7% 갓 20% 되고, 놀라운 것은 50대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이 출구조사 기준으로 39.9%.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수 성향층 5, 60대 묶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50대에서 40%도 새누리당이 가져가지 못했으니까 정당 득표율에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쨌든 이것이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50대에서도 더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좀 더 나간 것이고 전통적 여권 성향층은 덜 나가고
또 변한 측면도 있고 해서 맞물려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보수 성향층, 여권 성향층이 이제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다른 표심들을 좀 보여주었다. 그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공천 갈등을 많이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그 부분이 뭐 영향을 좀 주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보수의 신화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뭐냐 하면 한국에서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절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한다. 진보 정치 세력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 한국 경제 성장에. 그런데 지금 두 번의 보수 정권을 거치게 되면서 보수 정치 세력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진보 정치 세력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경제는 보수가 낫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좀 약화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안보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또 북한의 이제 도발도 최근에 많이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 이슈가 나타나게 될 경우 최근에 이제 선거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초에도 북한 핵실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수 성향층은 안보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선거 때는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도 반복되다 보니까 좀 둔감해진 측면도 있고 보수층 결집을 왜 이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측면. 이 부분도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의 어떤 신화가 흔들리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보수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들이 또 있었을 텐데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면 오히려 혼란이 더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안정, 질서를 가져온다고 하는 막연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좀 영향을 주어서 어떤 우리 사회에 있었던 보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인식, 신화 이런 것들도 이번 총선에서 다소 좀 흔들린 측면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우리가 인격 투표하고 정당 투표 두 가지라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한테 찍고 좋아하는 정당 찍고. 근데 이게 보통 줄 투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교차 투표라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의 주요 정당 하나, 보수 진영의 정당 하나 이렇게 있을 경우엔 너무 장벽이 큰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이제 정체성이 사실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데 제3정당인 국민의 정당이 나타나면서 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생겨나면서 이 교차 투표 현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의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정당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던진 사람이 그 비율이 더민주 지지층에서 20.8%.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이제 후보 투표는 하고요. 정당 투표를 국민의당으로 한 건 새누리당 그 사람들 중에서 12.9%.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고 아마 유권자들 심리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심리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차 투표가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